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4일 월요일 시사 매거진 쇼 프레스룸 라이브입니다. 오늘도 따끈따끈한 세 가지 한 뉴스로 바로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오늘 최소 7개 부처 대폭 개각을 단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 총선 출마 가능성이 큰 장관들이 주로 교체되는데 관료나 학계 전문가들이 중용될 전망입니다. 오선 중진이자 대표적인 비명계인 이상민 의원이 민주당이 변질돼 꽂혔을 수 없다면서 탈당했습니다. 연쇄 탈당의 신호탄이 될지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는데 잠시 뒤 이상민 의원 직접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정찰 위성 운영을 시작했다는 북한이 전쟁은 시점상의 문제라는 강경 발언을 내놓자 김명수 합참의장은 도발에 압도적으로 응징할 것이라고 대응했습니다. 잠시 뒤 오늘의 가장 궁금한 뉴스로 프레스룸 라이브 돌아오겠습니다. 네, 프레스룸 라이브는 유튜브로도 시청할 수 있습니다. 의견 댓글로 주시면요, 저희가 대신 질문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궁금한 뉴스 5궁금 궁금증 해결사 나오셨습니다. 이웅혁 교수, 박상희 교수, 임주혜 변호사, MBN 장가희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첫 번째 5궁금 바로 보겠습니다. 장가희 기자, 지난 여름에 전 국민적 공분을 샀던 롤스로이스 이 사건 있지 않습니까? 이른바 초고가 외제 차량 사건인데 네. 많이들 기억할 것 같은데 이번에 또 새로운 좀 주장이 나왔다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8월에 서울 압구정에서 마약을 한 채 롤스로이스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서 길 가던 20대 여성 피해자가 결국은 사망한 사건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이런 가운데 이 가해자가 대형 로펌에서 초호화 변호사를 선임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한 유튜브 채널에 따르면 운전자 A씨가 이 대형 로펌 3곳에서 8명의 변호사를 선임한 것으로 알려지고요. 이 변호인단에는 전직 부장판사 그리고 검찰 고위 간부 출신도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 유튜버는 롤스로이스도 남의 차량이고 운전자가 차던 수억 원의 명품 시계도 다 짝퉁이고 하룻밤 술값 1억 원도 모두 남들이 사준 거라고 했으면서 소시민이라면서 대체 이 초호화 변호인단 선임료는 누가 낸 거냐 이렇게 분노했습니다. 뭐 지금까지 나왔던 얘기하고 좀 다른데 임주혜 변호사님, 일단은 대형 로펌 변호사를 한 명도 아니고 8명이나 선임했는데 이런 뭐 엄청난 좀 재력이 아닌 이상 좀 힘들지 않나요? 그렇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상 대형 로펌 3곳 선임했다고 지금 전해지고 있고요. 변호사도 8명이나 선임했다고 하는데 아마 이제 추측컨대 지금 여러 가지 사건이 함께 지금 녹아 있는 사안입니다. 마약 문제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사망 사건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 형사 책임, 민사 책임 이런 부분을 별도로 나눠서 각 분야의 최고의 로펌을 선임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추측을 하게 하는 대목이기도 하고요. 사실상 대형 로펌의 경우에는요, 개인을 대상으로 하기를 보다는 기업 대상으로 영업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그 이유는 사실 좀 높은 수임료 때문에 그렇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추측컨대 굉장히 높은 수임료를 지불을 하고 최고의 어떤 정예 멤버로서 변호인단을 꾸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은 하게 하는 대목입니다. 네, 초호화 변호인단의 선임료 누가 낼 것인가? 변호사님, 대략 궁금한 시청자분들 이게 궁금할 거예요. 네. 이 정도 변호인단 선임하려면 어느 정도 대략 나온다고 보세요? 사실 이게 정말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데요. 이 변호사 수익료라는 것이 대략적인 가이드라인은 정해져 있지만 특히 대형 로펌으로 가게 되면은요, 한 명당 이제 타임 차지라는 것이 붙어서 변호사는 이제 타임 차지가 계산이 되잖아요. 시간당. 이 시간당 얼마나 내가 이 일을 처리하는데 노동력을 투입하느냐에 따라서 계산을 하게 되고 그렇다 보면은 너무 많은 금액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캡을 씌운다고 얘기하는데 상한선을 정해두기도 하거든요. 사실 이 정도를 꾸린다면은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도 예측하기가 어렵고 최종적으로 어떤 판결을 받을 것을 약속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그러니까 얼마입니까? 얼마인지 정확히 말씀드리기 업무상 비밀에 해당할 것 같지만 굉장히 많은 금액에 해당한다는 건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금액. 알겠습니다. 박상희 교수님, 일단은 뭐 가해자가 뒤늦게 뭐 이 사과 의사 밝히고 반성문도 일단 제출했는데 일단은 이렇게 어마어마한 변호인단을 꾸렸다는 것은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진짜 이거
반성하는 거 맞아? 진정성이 네. 있어? 이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네, 저는 이 방법은 정말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반성문이라는 건 정말 반성의 마음이 있으면 바로 이런 사건이 났을 때 정말 무릎을 꿇고라도 해야 되는 것이 반성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본인이 억울한 면이 있어서 내가 반성을 하거나 사과를 하지 않겠다라고 마음먹으면 끝까지 안 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뭐 법정에서 유리하기 위해서 반성문과 뭐 사과 편지를 쓰겠다라고 밝혔다는 것 같은데요. 지금 이 고인 피해자의 오빠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지난 1일에 변호사를 통해서 사과 편지를 보내겠다라고 밝혔다는 거예요. 예. 그러나 거절했다. 사고 이후에 한 번도 사과한 적도 없는데 이제 와서 형량을 위해서 뭐 반성문 내고 우리에게 편지 쓰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얘기했는데 저도 그 말씀에 정말로 동의를 합니다. 일단은 지난달 말에 피해자분이 안타깝게 사망을 했어요. 그래서 유족들 뭐 속이 얼마나 타들어가고 뭐 어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이런 소식 들었을 때 네. 변호인단 얘기 들었을 때 얼마나 더 속이 아플까요? 정말 마음이 아프고 또 화가 나고 그러실 것 같아요. 사실 저희도 이 사건을 보면서 20대의 너무나 젊은 정말 여 직원이죠. 한 영화 배급사의 정직원으로 지금 취직된 지가 몇 달이 안 됐었다고 네, 하는데 꽃다운 나이입니다. 그런 꽃다운 나이에 이제 피해자가 되었는데요. 그 가족의 마음은 뭐 말로 표현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오빠가 지금 이제 이 채널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동생이 너무나 일을 재밌어하고 모두가 좋다 그렇고 자기 명함도 나왔는데 너무 마음이 아프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원래는 이 피해자가 의사들이 얘기할 때는 3개월이 한계입니다라고 얘기를 아유, 했대요. 네. 근데 25일 날 이제 천국으로 가셨는데 24일 그 생일이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달을 더 버텨준 거예요. 생일까지 버텨준 동생이 너무 고맙다라고 얘기했는데 들으면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정말로. 이국혁 교수님, 일단은 뭐 피해자가 사망을 해서 이 가해자 신 씨, 이 혐의도 바뀌었죠, 이제? 네, 그렇습니다. 사실 그 구속 기소됐을 때 그 핵심 그 혐의는 이처럼 운전을 하면서 인도로 돌진해서 그 피해자가 그 뇌사 상태에 빠진 이런 그 혐의였죠. 네. 그때는 생존하는 상태였습니다. 네. 다만 그 뇌사라고 하는 그 중요한 신체에 장애가 생기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때 혐의는 특가법상 운전을 위험하게 해서 위험 운전 치상의 혐의 치상. 그리고 일정한 보호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야말로 도주를 했기 때문에 도주 운전 치상이었습니다. 예. 지금 쭉 설명하신 바와 같이 그 사망이라고 이제 안타까운 결과가 생겼기 때문에 이것이 치상에서 다 치사로 치사. 공소장이 이제 변경이 되는 형태이고요. 물론 이제 다른 그 혐의도 있긴 이제 하죠. 도로교통법 위반과 교통사고 그 처리특례법 위반. 어쨌든 치상에서 치사로 공소장 변경이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네, 정말 안타까운데 말 들을수록 이 가해자 신 씨가요, 일단 사건 당시 피해자를 구호 조치했다. 뭐 이렇게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을 해서 좀 공분을 산 적이 있는데 그 가해자 목소리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저도 거기서 기절을 했던 것 같고 일어나서 제가 내렸었을 때는 피해자분이 그 제 차 앞에 밑에 있었습니다. 구호 조치를 이제 바로 하고 저는 이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형사분께서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CCTV. 저도 정신이 온전치 않은 상황에서 저도 거기에 병원이 있으니까 이제 병원 원장님에게 막 구호 조치를 그러니까 도와달라고 해야 되는 그때 당시에 너무 저도 경황이 너무 없고 처음 일어나는 일이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사고 현장에서 기억이 안 난다. 뭐 이렇게 가해자가 얘기를 했는데, 예, 임재 변호사님, 일단은 이 가해자 신 씨 혐의가요, 뭐 한두 개가 아닙니다. 이 피해자분이 뭐 사망했으니까 일단은 처벌 수위는 당연히 올라가겠죠. 네, 그렇습니다. 앞서 인터뷰 내용 보시면요. 기억이 안 난다고 표현을 한다거나 어떤 조치를 취했다, 구호 조치를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를 보실 수 있었는데요. 사실과 다른 부분도 분명히 있을 수 있고 뿐만 아니라 이런 발언들 사실상 어떤 양형에 있어서 참작받기 위한 요소가 아닌가 이런 의심을 지울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앞서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치상, 중상해를 입혔다는 최종적인 결과에서 지금 정말 안타깝게도 치사, 사망의 결과에 이르렀기 때문에 당연히 처벌 수위는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대법원의 양형 기준에 따르면 이제 도주 운전 치상에서 도주 운전 치사로 바뀐 경우에 가중적인 요소를 더해지면 최소 2배 정도 형이 가중될 수 있는 네.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2년에서 6년 정도가 보통 나오는 형이었다면 지금 적어도 5년에서 10년까지 형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고요. 이 외에 다른 어떤 죄목들도 치상보단 치사가 당연히 더 형량이 높기 때문에 처벌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한자 재판 결과에 따라서는 최종적인 형은 재판까지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지켜봐야겠죠. 예. 그래도 어쨌든 이 초호화 변호인단이 형을 얼마나 좀 줄일 수 있을 것인지 모르겠지만 이 값비싼 비용을 드리는 것보다도 이 진정성 있는 마음의 사과가 먼저이지 않을까 일단 생각을 해봅니다. 자, 다음 오금군 사건 넘어가도록 하겠는데요. 이번 건도 이제 고가, 초고가 외제차 차주의 만행이거든요. 장갈 기자, 이 뭐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에다가 이 초고가 외제 차량을 주차했다가 뭐 주민들하고 굉장히 실랑이가 있었다고 해요? 네, 그렇습니다. 경기 김포시 한 아파트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차를 세워서 몇 차례 신고를 당하자 저렇게 주차장 3칸에 가로로 주차를 했습니다. 네, 화면 보이네요. 네, 노란색 고급 SUV가 이 세로로 보통 이렇게 3대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에 차 한 대를 저렇게 떡하니 세워 놓은 건데요. 네. 해당 차주는 차 내부에다가 밤늦은 시간에 퇴근하면 주차할 자리도 없는데 이거 어디에다 세우라는 거냐. 장애인 주차 자리는 아침 9시까지 차 세워도 된다면서 사진 찍어서 내 차 제보한 사람 누구냐 이런 글을 차 유리에다가 잘 보이게 적어뒀습니다. 또 내 차 주차 공간 하나는 주고 나서 신고해라 이렇게 불만을 제기하기도 했고요. 네, 주차 공간이 아파트마다 개인 주차 공간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교수님. 그리고 이게 9시까지가 장애인 주차 공간에 차 세워도 된다 이런 거는 없지 않습니까? 그게 더군다나 지금 한 그 행위 그 자체가 장애인 전용 구역에 그것도 옆으로 가로로 주차한 네. 이 행위 이거 상당히 그 비난받아 이제 마땅한 거죠. 물론 이제 본인의 그 입장에서는 너무 정말 억울하고 이거를 아주 강하게 좀 토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내 집에 사는데 주차 공간 하나 없이 이렇게 맨날 돌아야 되느냐에서부터 누가 또 제보를 했느냐 그것에 대한 이제 분노를 이렇게 표출하는 뭐 이런 그 이중적인 그 모습이다 보니까 주민 입장에서는 아니 이것은 좀 반성을 하고 자숙을 하고 뭐 뉘우치거나 행동 수정을 하기는커녕 오히려 표식으로 자신의 차 뒤에 저렇게 공개적 분노 표출하는 것이 너무 황당하다. 뭐 이런 지금 입장인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것이 좀 제도적으로 좀 수정될 필요는 좀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본 적도 한 거죠. 왜냐하면 이 자리가 이제 없다 보니까 아마 그러지 않은 상태에서는 아마 저런 상황이 계속 이제 뭐 반복 발생할 수 있는 좀 위험성이 있는데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 떡하니 그 장애인 전용 주차 공간에 가로로 그 주차를 해놓고 더군다나 공식적인 어떤 개선에 대한 요구보다는 계속 그 적반하장식 표명을 하는 것은 상당히 좀 이해하지 못할 대목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뭐 방구 낀 놈이 성낸다 뭐 이런 속담이 좀 떠오르기도 하는데 임재 변호사님 일단은 이 다른 입주민이요 이 문제 이 고가 차량 차 옆에다가 자신의 차를 일단 바짝 주차해가지고 뭐 일종의 뭐라고 할까요? 뭐 복수를 할까요? 서력일까요? 뭐 그런 걸 좀 대응을 했더라고요. 네, 요즘 이런 식으로 주차 빌런이라고들 하죠. 악당. 충격적인 이런 사건, 사고들 자주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지금 지하 주차장 공간 많은 사람들이 통행을 하면서도 지나다니는 공간이기도 하잖아요. 아이들도 지나가면서 과연 이런 차를 보고서 뭐라고 생각할지 좀 네.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고요. 이 차량에 대해서 이제 다른 입주민 차량이 굉장히 바짝 주차를 했습니다. 화면에 보입니다. 지금 사진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바짝 주차를 둠으로써 이 고가의 차량이 나가지 못하도록 일종의 참교육을 시절했다. 아하. 이렇게 또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네티즌들이 표현하더라고요. 있었나? 앞에 또 기둥이 있어가지고 아하. 돌아 나가게 굉장히 좁게 만들어 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것이요. 사실 이런 상황 일어나서는 안 되겠죠. 네티즌들 반응 보면은요. 아니 개인 주차장 찾는데 이렇게 고가의 차량 운행할 수 있는 사람이 그럼 개인 주차장 딸린 집으로 이사 가라. 아하. 이런 반응도 있었고요. 옆에 바짝 붙어 주차한 차량을 놓고 아 그랜저 정말 잘했다. 아, 이렇게 그랜저였습니까? 네, 칭찬하는 글들도 있었는데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함께 이용하는 공간을 이렇게 사유지처럼 사용한다는 것, 그러면서 저렇게 적반하장식의 그런 멘트까지도 차에 붙여놓다는 건 정말 말도 안 되는 행동이겠죠. 박상희 교수님 일단은 뭐 주차 문제 사실 뭐 저희 삶 속에 있는 문제입니다. 이런 저런 일들 뭐 정도만 차이만 있지 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런 건 사실 처음 보는데 뭐 저 아파트도 이번이 사실 처음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저 아파트도 상당히 주차난이 심각하구나라는 건 유추할 수가 있어요. 지금 뭐 같은 차량은 아니지만 뭐 같은 종류의 람보르기니 차량이 예전에도 경비실을 한번 막고 보복
에 대해서, 그러니까 본인의 차가 못 나간 거에 대해서 보복한 적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번 사건에서 좀 유의 깊게 본 사실은 이 람보르기니 차량 저 차주가 저는 일부러 저 자리에 저렇게 주차했다고 생각을 해요. 일부러요? 왜냐하면 밤만 보면은 저 종이 자체가 다 타이핑으로 쓴 겁니다. 네. 그러니까 미리 본인의 생각을 정리해서 마치 선포하듯이 내 입장을 알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 집에 내 자리가 없다는 게 말이 되냐, 뭐 이런 것쯤은 뭐 이해가 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해요. 장애인 주차 공간은 뭐 아침 9시까지는 가능하다는데 뭐 그것도 모르고 30회나 신고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런 잘못된 정보를 저 정도 타이핑을 칠 것 같으면 알아봄직한데 알아보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본인의 고집이나 아집을 가지고 마치 내 얘기를 들어라는 듯이 저렇게 오만방자하게 행동했다는 점에서, 그것도 자리가 하나가 아니고 세 자리나 저렇게 차지하면 정말 장애인 구역 자리가 필요한 장애인 운전자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런 그러니까. 것들을 봤을 때 이 사람의 어떤 그런 자만심이 좀 너무 과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사실 외제차야 이제 뭐 예전과 달리 뭐 흔해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어쨌든 초고가 뭐 외제차긴 한데 뭐 내 차는 뭐 다른 주민들과 달라 뭐 우월 의식이 있는 건지, 아니면 또 뭐 이분의 말 못할 사정은 있는 건지, 뭐 어떤 건지 네. 궁금해요. 뭐 우월의식이 있을 수도 있고 본인만의 뭐 사정이 있을 수도 있지만, 뭐 사실은 이렇게 고급 차량이면서 우월의식이 있는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내면이 꽉 찬 사람들은 없더라고요. 정말 내면이 꽉 차거나 진정한 자존감과 자신감이 있는 사람들은 굳이 차를 가지고 이렇게 유세를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내가 이런 차를 가지고 유세를 한다고 오해할까 봐 굉장히 조심하죠. 근데 저렇게 차 하나밖에 없는 경우에는 차를 가지고 저렇게 본인이 하고자 하는 말을 좀 강력하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말하자면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런 사람인데 감히 내 생각에 대해서 너희가 신고를 하고 반박을 해? 내 생각을 들려주마라고 얘기하고 쫙 써서 붙인 거죠. 무슨 선 어는 분 붙이듯이. 예. 그러나 그 내용이 잘못되었다는 거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임주혜 변호사님, 네. 일단은 뭐 주차난 뭐 아까 말씀하셨지만 심한 아파트들 많아요. 근데도 이렇게 뭐 장애인 주차 구역에 3칸 차지하면서 주차해 놓으면 이거 법적으로 처벌 가능한 거 아닌가요? 그거 저도 이거 한번 보니까 네. 안전신문고인가요? 거기다 또 이렇게 신고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질문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렇게 주차, 얼마 전에는 차단기 앞에 주차를 떡 해놓고 차를 빼지 않아서 그 안에 있던 지하 주차장에 있던 차량들이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 벌어진 적도 있었거든요. 이제 그런 많은 분들이 저 차 당장 견인해 버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들도 많이 하시는데, 우리 도로교통법상에 적용을 받는 그 주차장은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할 수 있는 곳에 해당해야 되는데, 이렇게 아파트 지하 주차장의 경우에는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이용하는 개폐 시설로 막혀 있는 공간이잖아요. 네. 이렇기 때문에 사실 그런 일반적으로 우리가 견인을 할 수 있는 그런 도로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맹점이 있고요. 이를 처벌할 수 있는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주차 업무, 이 해당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의 주차의 통행에 대한 업무를 방해한 업무 방해죄 생각해 볼 수 있고, 이제 일반적인 도로교통 방해죄, 일반 교통 방해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네. 징역형까지 나올 수 있는 것으로 법정의 형에는 규정이 되어 있지만 네. 사실상 이런 경우 대부분 벌금형으로 처벌받고 벌금. 끝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얼마인가요? 벌금도 그 상황에 따라서 네. 당연히 달라질 수 있지만 뭐 몇백만 원의 벌금선에서 끝나는 경우도 참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벌금 내고 말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경우도 많았고, 오히려 이렇게 잘못된 주차 옆에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왜 참교육 시전했다 이런 말씀 제가 드렸었잖아요. 그런 차량에 대해서 이렇게 애초에 처음 주차 잘못한 차주가 재물 손괴 이런 거 물어서 역으로 고소하는 경우도 발생을 하고 어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차 문제가 극심하기 때문에 벌금형도 물론 굉장히 중한 형이고 전과가 남는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지만, 제대로 이런 해당 조항, 이런 해당 상황에 적용될 수 있는 법 마련도 좀 시급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안전신문고 얘기했지만 거기에 신고하면 일단 저런 분들 일단 벌금은 매길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안전신문고 좀 이용해야겠습니다. 어쨌든요, 이제 아무리 비싼 차여도 주차 구역은 싼 차 뭐 필요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이런 거 좀 명심해야겠습니다. 자, 다음 오금금 사건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정말 아주 끔찍한 사건인데, 장가 기자, 이 15층에서 아기를 던진 엄마가 있었어요. 네, 그것도 설명 좀 해주세요. 네, 그렇습니다. 아이가 생후 6개월밖에 되지 않았는데요. 사건 내용 이렇습니다. 어제 오전 6시 20분쯤에 광주 한 아파트에서 25살 A씨가 생후 6개월 된
자신의 친자식을 15층에서 창문 밖으로 던졌습니다. 아파트 1층에 떨어진 아이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고요. 네. 조사 결과 A씨는 배우자와 채무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배우자가 집을 나가자 이 남편에게 관련 언급을 한 뒤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아파트 관계자와 경찰 목소리까지 듣고 오겠습니다. 요새 한 며칠 계속 싸우더라고 그래요. 잠을 잘 못 잤다고. 근데 결국은 일 터져버렸구만요. 전화로 또 이렇게 뭐 좀 다퉜나 봐요. 그러고 나서 이제 애기 뭐 던진다 어쩐다 그 말 듣고 깜짝 놀라고 남편이 올라와 보니 애기가 없어가지고 보니 박상희 교수님, 이거 얘기 들어 지금 전화 얘기 들어보니까 이 전화라도 엄마가 아기를 던진다 어쩐다 이 얘기를 지금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정말 믿기지 않는 사건인데요. 그러니까 부부싸움을 했다고 합니다. 부부싸움을 했는데 이 남편이 집을 나가버렸대요. 그러니까 이 아내가 전화를 해서 이렇게 나가는 식으로 하면 아이를 죽여버리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술에 취한 상태로라고는 하지만 사실 취했다고 해서 엄마가 이런 얘기를 하지는 않죠. 그리고 남편이 들어와 보니까 정말 아이가 없었고 그래서 경찰에 신고를 했고 이 친모는 본인의 범행을 부인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예전부터 뭐 부부싸움으로 인해서 그 상대방 배우자가 아끼는 아이를 학대한다거나 그 분풀이 대상으로 삼는 경우는 많았지만 이렇게 정말 사망이 100% 예견되고 뭐 본인의 구속도 예견되는 이런 행동을 네. 한 적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여성의 그 매정함과 그 내일도 생각하지 않는 그 무모함에 정말 분노를 넘어서 충격과 공포심을 느낍니다. 야, 어떻게 15층에서 생후 6개월 된 아기를 던질 수가 있죠? 임재 변호사님. 네. 일단은 이 일이 있기 전에 이 가해자가 이 엄마가요. 이틀 전에 가정폭력건으로 뭐 부부싸움 했다 하고도 경찰에 신고한 적도 있긴 하다면서요. 네, 최근에 계속 가정 불화는 좀 있었던 것을 추측을 하게 하는 그런 대목입니다. 바로 이틀 전이었어요. 새벽 3시경에 이 가해자인 이 해당 아이의 엄마가 직접 경찰에 전화를 걸어서 가정폭력을 신고하겠다 이렇게 신고를 접수했다고 합니다. 경찰은 현장을 출동을 했고요. 출동은 했으나 이제 다시 신고를 했더니 엄마가 나 지금 처벌을 원치 않는다, 사건화를 원치 않는다 이렇게 신고 철회 의사를 밝혀서 어떤 조치가 있었던 것은 아닌 걸로 파악이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전에 가정폭력 신고가 있었다는 이 사정만으로 지금 이 엄마의 이 중한, 이 무거운 죄책에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고요. 네. 다만 이전에도 이렇게 좀 가정 간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추측하게 할 수는 있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아무리 이게 이 부부싸움을 했다고 해도 뭐 남편이 화가 난다고 자신의 아이를 이렇게 던지겠다고 하는 것. 말을 하는 것 자체도 그렇고 이 실제 행동에 하는 것도 사실 좀 말이 안 되는 것은 같은데 이 교수님 이런 경우가 지금 저는 본 적이 없는데 교수님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네, 경우 그 있어요? 결과론적으로 보게 되면 이것은 이제 그 자식 살해의 그 유형인데요. 예. 이거를 좀 그 분석을 해보면 이제 빈도가 가장 많이 차지하는 거는 그 우울증 때문입니다. 그 산후 우울증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무슨 경제의 어려움 때문에 우울증이 될 수 있는 것이 네. 한 3분의 2가량입니다. 아하. 그런데 지금 예를 들면 이 가족 간의 갈등, 특히 부부 간의 반목, 부부 간의 의심 때문에 가장 사랑하는 아이에 대한 공격 행위를 하는 것도 그렇게 적지도 않습니다. 그 분석을 해보면 약 한 17%, 한 20%가량이 네. 사실은 감정을 남편한테 그 표현하고 싶은데 그러기엔 여러 가지 한계가 있다 보니까 남편이 가장 아끼는 그 객체가 바로 자신의 그 자식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남편에 대한 그 공격 행위를 오히려 자식한테 그 하는 그래서 자식이 그 살해되는 경우도 17%에 해당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그 사례에 있어서도 과연 가정폭력의 그 내용과 빈도가 무엇이었겠는가? 그것은 결국은 이 남편과 부부 간의 갈등이 아주 심화됐다는 거죠. 그것을 남편한테 직접 표현하는 대신 남편이 가장 아끼는 바로 자식에 대해서 이와 같은 이제 끔찍한 그 행위를 그 한 것이 아닌가 뭐 이런 평가를 그 해볼 수가 있고요. 네. 다만 이번 대목이 좀 아쉬운 것은 이런 그 가정폭력이 혹시 이번에 처음 신고가 아니었다고 한다면 경찰이 이 내부를 조금 더 면밀하게 한번 들여다봐서 네. 사실 그 가정폭력 관련된 그 법도 과거에는 경찰이 좀 수동적으로 하는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무엇인가 게재를 할 수 있는 쉼터에 옮길 수도 있고요. 또는 상담할 수도 있고 뭐 그런 조치를 했으면 좀 어땠을까라고 하는 뭐 결과론적인 대목이긴 합니다만 좀 아쉬움도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그 우리의 그 사회가 그 쪼개진 가정처럼 쪼개진 사회처럼 같은 이유 중에 하나가 이와 같이 가장 애착이 있어야 할 그와 같은 상호 간의 관계가 끔찍한 행위로 발전되고 있다. 나쁜 의미에서 말이죠. 네. 그런 의미에 상당히 그 안타까운 대목이라 생각됩니다. 임재 변호사님, 네. 일단은 뭐 고의로 아이를 떨어뜨린 건지 뭐 조사해봐야겠지만
엄마가 뭐 이제 범행에 부인하지 않은 만큼 뭐 이건 당연히 살인죄 적용되겠죠? 그렇죠. 자기 자식을 이렇게 죽이는 경우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우리 사회에서 자꾸 종종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정말 충격적으로 다가옵니다. 지금 현행 법 규정을 보면은요, 종속살인, 그러니까 자녀가 부모를 살인한 경우에는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영아살인죄, 출산하자마자 영아를 살해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감형하는 그런 조항이 있고요. 그 외에 이번 사안과 같이 자신의 자녀를 살인한 경우에는 그냥 일반 살인죄가 적용이 되게 됩니다. 양형에 있어서의 참작 요소는 있지만 어떤 비속 살인죄에 대해서 가중하고 있는 별도의 형량을 두고 있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렇게 아이를 살해하는 그 심리가 아이를 정말 나의 소유물처럼 물건처럼 대하고 내 것이라는 심리에서 기인한다는 그런 이유에서 비속 살인에 대해서도 가중 처벌해야 된다는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법 규정 마련이 절실해 보이고요. 조사가 진행돼 봐야지 결론적이 나겠지만 지금 현 상황으로는 살인죄 적용이 유력시돼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뭐 홧김에 뭐 저도 이 뉴스 보니까 지금 화가 나는데 홧김에 화난다고 아무 일 다 버리면 안 되잖아요. 뭐 일단 사람이 먼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 다음 5궁금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5궁금인데 두 가지 키워드가 있어요. 장가 기자. 10대 여학생, 만취 운전.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지금? 전동 킥보드를 탔는데요. 이 10대 여학생이 그것도 술을 마시고 전동 킥보드를 타다가 주행 중인 차량과 부딪혀서 크게 다쳤습니다. 지난 2일 오후 8시 30분경 인천 한 교차로에서 A양이 몰던 전동 킥보드와 20대 B씨가 몰던 승용차가 추돌을 했는데요. 조사 결과 이 A양은 술을 마시고 무면허 상태로 전동 킥보드를 몰면서 직진하던 도중에 좌회전하는 B씨의 차량과 충돌을 했습니다. 네. A양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08% 이상이었습니다. 네. 참, 이 10대 여학생이 음주운전, 무면허. 임재 변호사님, 네. 무면허에다 만취운전, 전동 킥보드를 탔다. 이거 당연히 처벌 받는데 어느 정도로 어떤 죄가 적용되는 거예요? 그렇죠. 10대 그리고 무면허, 음주가 같은 기사 아래 놓여 있다는 것이 정말 씁쓸하고 안타까운데요. 네. 사실상 이거 다 처벌 대상이 됩니다. 지금 촉법 소년 연령 이상인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17세 정도가 된 여학생이라고 전해지고 있는데 일단 촉법 소년에 해당하지는 않는 나이고요. 우리가 지금 전동 킥보드 몰 때에도 제2종 원동기 자전거 면허 이상을 취득해야 되는 것으로 법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면허 운전 해당되고요. 네. 지금 운전 또 하는 와중에 음주 상태까지도 확인이 됐는데 0.08%라고 하면은 꽤 마신 정도에 해당합니다. 네.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처벌, 중형 피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상희 교수님, 일단은 전동 킥보드 사건 굉장히 요즘 많습니다. 저희 밖에 길거리 가도 뭐 많이 타고 다니지 않습니까? 네.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일단 가정에서도 특별히 좀 이런 교육을 좀 많이 신경 써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저도 사실은 이제 한 아이의 엄마인데 저희 아이가 이제 20살이 됐는데 사실은 10대 때부터 이 전동 킥보드를 타더라고요. 친구들도 다 같이 타는데 네. 개인적으로 너무 위험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지금은 뭐 면허도 필요하고 헬멧도 필요하다고 하지만 저희 아이가 10대 때는 그런 것도 없었거든요. 게다가 밤에 또 어두운 옷을 입고 나가면 아이도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고 운전하시는 운전사들도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은 법이 개정돼서 뭐 면허도 필요하고 헬멧도 써야 된다고는 하지만 이 주요 사용층이 주로 10대인데 얼마나 잘 지키고 있을지 좀 의구심스럽고요. 사실 저 개인적으로 학부모의 한 입장에서는 네. 사실은 우리나라처럼 대중교통도 잘 되어 있고 구석구석 마을버스도 잘 되어 있는데 꼭 저 전동 킥보드를 누구를 위해서 사용을 해야 되나. 아이들의 뭐 걸어다니면 좋잖아요. 운동도 되고. 네. 근데 결국에는 이렇게 뭐 면허 확인도 안 한다고 하는데 저 공급 회사들의 배를 불려주기 위해서 아이들도 위험하고 운전자도 위험한 건 아닐까라는 개인적인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뭐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논의도 해봐야겠고요. 알겠습니다. 오늘 5궁금 여기까지 하겠고요. 잠시 뒤에는요, 정치권 소식, 따끈따끈한 소식 다루니까요. 채널 고정입니다. 자, 오늘 말씀 모두 감사합니다. 네, 정치권의 핫한 이슈를 모아모은 이슈집입니다. 프레스룸 라이브의 뉴스 핵심 관계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서영주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첫 번째 이슈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연쇄 탈당 신호탄이라고 저희가 정해봤는데 유쾌한 결별을 거론하던 비명계 이상민 의원이
어제 결국 민주당을 탈당했습니다. 입장문을 어제 바로 냈는데 입장문 한번 볼까요? 네, 민주당이 반상식적이고 파렴치한 행태가 만연했다. 내로남불, 후안무치 등 온갖 흠이 쌓여 도저히 고쳐 쓰기 힘들이 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라고 탈당문을 밝혔는데요. 자, 소영주 대변인, 탈당의 배경 뭐 일단 얘기했지만 뭐 지금까지 계속 나온 얘기지 않습니까? 뭐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뭐라고 보십니까? 나 육선 하고 싶어. 이 얘기죠. 육선하고 싶어. 네, 국회의장 하고 싶어. 민주당에 있으면 나 공천 못 받으니까 나 나가서 한 번 더 하고 싶습니다라는 얘기를요. 그냥 명분 삼아서 본인이 몸담았던 민주당에 대해서 독설에 가까운 이야기를 하고 나갔지요. 그러니까 좀 솔직했으면 좋겠어요. 그 전까지는 한 1년 넘게는 저는 그 이상민 의원이 기본적으로 당에 대한 애당심을 가지고 쓴 비판을 했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뭐 유쾌한 결별까지 얘기할 때도 당시에 여러 번 인터뷰에 나와서 탈당의 말이 아니라 당을 위한 얘기다 라는 얘기를 했던 것으로 저는 기억합니다. 그런데 이제 나갈 때 보면은 민주당이 개딸에 뭐 경도됐다는 등 뭐 더 이상 고쳤을 수 없다고 하지만 솔직하셔야죠. 민주당에 있으면 공천 못 받으니까 나 한 번 더 하고 싶은데 국회의원 더 하고 싶으니까 나가는 거다. 그리고 국회의장 시켜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어떤 당이든 마다하지 않겠다. 이게 그냥 본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뭐 그냥 한 개인의 정치인으로서 욕심이지요.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상기 대변인, 일단은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제 이상민 의원이 국민의힘 쪽으로 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다른 데로 갈 수도 있고요. 일단은 응원을 많이 하더라고요. 국민의힘 쪽에서는. 저는 이상민 의원의 탈당 선언문 보고 지당하신 말씀했다고 생각합니다. 지당하신 말씀. 민주당의 최근 행태 반상식적이고 파렴치하고 반민주적이다라는 부분들에 대한 지적을 따끔하게 했다고 생각하고요. 아마 민주당에 남아서 이상민 의원이 민주당을 개혁하고 그렇지 않은 정당으로 바꿀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다면 민주당 탈당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자신이 밝혔듯이 이미 그 단계를 지나쳤다. 이른바 개혁의 딸이라고 하는 개딸들에 둘러싸인 민주당의 강성 지지자들의 사당화된 모습, 이런 부분들을 자기가 그 안에서의 역할은 이미 끝났다고 본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뭐 국민의힘에 입당한다라고 제가 섣불리 지금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이 이상민 장관의 과거 이상민 의원의 과거 이 정치 여정을 봤을 때 뭐 숙고에 숙고를 거듭한 후에 어떤 게 자신이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육선 의원이 돼서 국회의장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행보를 걷는 게 유권자들로부터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인지 숙고를 한 후에 결정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은 뭐 두 분 다 논평해 주셨는데 직접 이제 이상민 의원 어떤 생각 갖고 계시나 한번 저희가 한번 전화로 연결해봤는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민 의원 나오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은 무소속이 되셨는데 어디 계십니까 지금은? 대전에 있습니다. 대전. 대전. 제가 대덕연구단지가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메카이기 때문에 그 줄곧 그쪽에 그 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노력을 해왔는데요. 오늘 그 대덕연구단지의 그런 행사들이라 연구소를 찾아뵈려고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네, 대덕연구소에 가 계시군요. 자, 일단 어제 탈당을 내주셨는데 탈당계 제출 순간까지 좀 망설인 부분이 있으신지 아니면 뭐 명쾌하게 결론 내리고 이제 내셨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제가 오랫동안 그 고민을 했던 것이고 또 그 결론을 내린 데는 상당히 오래전부터 결론을 냈죠. 말하자면 아까 뭐 그 민주당의 누구신가 굉장히 좀 그 말씀이 좀 지나친데 그 뭐 공천이 안 될 것 같아서 어떻다라는 말씀은 상당히 가소롭다라고 생각되고요. 가소롭다. 제가 그 한 거는 도저히 제가 그동안 줄곧 이재명 사당 또 개딸들의 그런 일그러진 행태 이런 거를 계속 줄곧 주장해 왔습니다. 제가 작년에 대선 후보 경선 선관위원장을 맡았고 이재명 당시 후보를 저희 당의 후보를 하면서도 이재명 후보가 그랬습니다. 대선 과정에 그 지금까지는 민주당의 이재명이었지만 앞으로는 이재명의 민주당을 만들겠다. 네. 제가 그래서 그때 발끈하고 뭐라고 했죠. 네. 그때 또 개딸들이 달려들었는데 어쨌든 그 이미 그 이재명의 사당 개딸당으로 전락해서 당의 그 민주정당으로서의 것은 다 사라지고 그냥 이재명 사법 의혹을 방어하는 방패의 정당으로서 역할을 줄곧 해왔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지난번 영장 기각되고
다음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민주당 후보가 압승하니까 더 기세가 등등하고 이재명 체제가 더 공고화됐고 저 같은 사람이 이제 비판을 하는 것은 저 개입할 여지도 없고 네. 공간도 아예 없어졌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더 이상 제가 종전의 민주당이 아닌 지금의 그 이재명 사당, 개딸당을 탈당해야 되겠다. 당을 나와야 결별을 해야 되겠다. 네. 이런 겁니다. 저는 민주당과의 결별이 아니고 이재명 사당 또 개딸당과의 결별이고 그거를 하는 데 있어서는 정말 유쾌하게 결별을 했습니다. 네. 뭐 사당화 민주당 사당화 이걸 경계를 하시고 나오셨다고 했는데 일단은 뭐 가장 관심은 이상민 의원이 일단 어느 당으로 갈지 아니겠습니까? 일단 국민의힘 쪽에서 어제는 좀 연락이 없었다고 했는데 혹시 오늘은 연락이 왔는지 뭐 만날 계획이 있으신지요? 저 국민의힘에서 그렇게 제가 어제까지 민주당이었고 당을 이제 나온 사람인데 그렇게 전화를 하시고 그러겠습니까? 다만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는 저에 대해서 우호적인 그런 뜻을 그 전부터 이렇게 말씀을 해오셨는데 저는 말씀드렸지만 저희 당이 제가 속했던 더불어민주당이 건강성을 회복하고 도덕성을 회복하고 이재명 사당으로부터 벗어나고 정말 국민으로부터 지지와 신뢰를 얻어서 정말 이번 총선에서 제1당이 되면 저도 여기에 몸담은 저로서 육선이 돼서 네. 국회의장의 꿈을 이뤄서 정치개혁이나 또 과학기술 진흥을 위해서 역할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왔습니다. 어허. 그런데 제가 속했던 더불어민주당이 민주당이 아니고 이재명의 사당, 개딸당으로 전락한 상황에서는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었고 네. 이제 앞으로 제의 구체적인 행로는 그 탈당문에도 적시해놨습니다만 지금 뭐 온전한 정당이 지금 있는 상황입니까? 그래서 그 상황을 지켜보면서 신당의 여러 가지 움직임도 있고 또 민주당 내에서 민주당을 재건하는 또 움직임도 원내외에 있기 때문에 네. 상황을 지켜보면서 숙고하고 그리고 나서 결론을 낼 생각입니다. 네, 말씀 들어보니까 이제 김영계 의원 모임 이제 원칙과 상식 얘기도 하신 것 같고 제3지대 어제 말씀하셨지만 이준석 전 대표, 이낙연 전 대표, 금태섭 전 의원이 연합하면 가장 좋겠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는데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런 말씀하신 지금 전해드린 그런 부분들 그쪽으로 갈 가능성도 뭐 얼마나 되신다고 일단은 보세요. 아니 제가 뭐 판단하셔야겠지만. 얼마로 된다고 수치로 말씀할 수 있습니까? 모든 것이 다 유동적이고 진행이 있기 때문에 이제 저는 그 상황을 지켜보면서 제가 정치적 꿈과 비전을 펼쳐나갈 수 있고 또 지역민이나 또 제가 하고자 하는 공익적 가치에 어떤 것이 더 최적화되고 잘할 수 있는가 이런 점이 기준이 되겠죠. 네. 그러나 이제 그런 상황은 진행되기 때문에 어제 말씀드린 대로 상황을 지켜보고 하겠다. 그러나 제가 연합 세력을 말씀드린 거는 제가 설사 민주당이 계속 있는다 하더라도 지금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독과점 체제를 이루고 있고 영남 호남의 지역적 패권과 결부돼서 아주 그 강고한 그 독과점 구조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한 정치의 폐해가 큽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깨트리고 경쟁 구도로 가기 위해서는 제3의 정치 세력이 좀 등장해야 된다. 네. 그런데 각각은 좀 약하기 때문에 연합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뭐 떠난 민주당 얘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지난주 만나서 탈당 의사 전달했고, 근데 이제 이재명 대표는 연락 못 받았다고 하시는데, 일단 뭐 속시원히 대화하고 나가지 못한 데에 대한 그런 아쉬움은 좀 있으실까요? 제가 2004년도 깨끗한 정치, 골고루 잘 살아라는 열린우당의 슬로건에 설레였고 지금도 설레이는 슬로건입니다. 그 이후 지금까지 5선에 이르도록 한 제 소속된 정당이었는데 왜 그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없겠습니까? 아주 깊게 아쉬움과 안타까움 있지만 애써 저는 유쾌한 결별을 하고 후련한 마음을 가지려고 합니다. 홍익표 원내대표하고는 원래 참 인간적으로 또 사적으로 굉장히 친한 대표이시기 때문에 네. 제가 사전에 좀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이재명 대표는 뭐 그 이후 연락을 받지 못했습니다. 혹시 뭐 이재명 대표한테 이제 하고 싶은 말, 뭐 지금까지 못했던 뭐 어떤 조언이랄까요, 충언이랄까요, 뭐 어떤 말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실까요? 그건 뭐 굳이 제가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뭐 본인이 자기 객관화를 좀 해서
상황을 좀 더 냉철하게 보고 어떤 게 국민을 위해서 나라에 도움이 될지 또 폐해를 끼치는 건 뭔지를 살펴봐야 될 텐데 그거는 뭐 이재명 대표뿐만 아니라 누구나 다 해당되는 잣대이고 또 누구 상대에 대한 잣대는 자신의 잣대 동일하게 적용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요. 일단은 어떤 적을 어디 두실지 뭐 적을 둔다면 대전 유성을이 현재 지역구지 않습니까? 뭐 옮겨서도 네네. 지역구는 유지하실 생각이신가요? 아니면 다른 도전을? 아니 당연히 그렇죠. 저는 제 지역구에서 5선에 지금 이르렀고 여기는 대한민국의 과학기술의 메카라고 할 정도로 연구소와 또 과학기술 연구자들이 한데 모여 있는 곳입니다. 여기가 대한민국을 넘어서서 세계 인류 문명을 이끄는 과학기술의 메카가 되도록 제가 또 그런 소망과 책무감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거치 또 결정되면 한번 저희 한번 뵙는 걸로 하고요. 오늘 정신없는 와중에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이었고 현재는 무소속인 이상민 의원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자, 소영주 대변인. 자, 일단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고요. 일단은 우리 이런 가운데 또 이낙연 전 대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민 의원하고 또 방금 언급하기도 했는데 네. 이낙연 전 대표가 이제 신당 창당 가능성 뭐 얘기를 좀 하면서 뭐 이상민 의원도 갈지 안 갈지 모르겠는 상황이긴 한데 일단 들리는 얘기로는 일단 신당 창당 가능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좀 더. 이낙연 전 대표 신당 창당 가능성은 그냥 보면은 그냥 말하기 좋아하시는 분들이 하는 것 같아요. 이낙연 전 대표는요. 지금 이상민 의원과는 결이 아예 다릅니다. 그러니까 당에 남아서 뭔가 싸우겠다는 의지가 강한 것이지 이상민 의원처럼 저렇게 그냥 훅 떠나버리는 거 제일 쉬운 게 탈당이에요. 그러니까 용기 있는 사람은 당에 남아서 싸우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후배가 얘기하는 걸 가소롭게 들으셨다고 했지만 그거는 가소롭게 들을 얘기가 아닙니다. 왜 당에 나와서 못 싸우시죠? 진정성이 퇴색됐잖아요. 그다음에 이상민 의원이 대단히 국민들이 시대적 요구를 받고 있는 정치인입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방금 얘기하신 건 대전에 지금 일하고 계시잖아요. 한 번 더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게 사실인데 후배 말을 가소롭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건 조금 본인 스스로 돌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이낙연 전 대표나 그다음에 원칙과 상식을 세운 비명계라고 불리는 그분들 지금 개딸들이라고 칭하는 분들한테 엄청 공격받고 있습니다. 괴롭힘 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당에 남아서 이렇게 비판하면서 싸울까요? 이게 애당심이에요. 이게 바로 애당심인 거예요. 이상민 의원과 비교되는. 그렇기 때문에 이상민 의원의 움직임과 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 창당은 아예 결이 다르다. 그래서 지금 이낙연 전 대표는 신당 창당에 대한 부분들을 사람들이 오해는 할 수 있으나 네. 지금 당에 대한 쓴소리를 하고 민주당의 내년 총선에서 어떻게 하면 혁신을 통해서 그 사랑받을 수 있는 어떤 응집력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본인의 자양분 역할을 하느냐 그걸 고민하고 있다고 저는 네. 알고 있습니다. 뭐 얘기하셨지만 원칙과 상식 비명계 모임이죠. 여기도 일단 지켜보고 이달 말쯤에 결단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네. 뭐 정광희 대변인 어떻게 드셨습니까? 저는 뭐 일단 이상민 의원이 받았던 어떤 그 압력, 개인적 스트레스가 지금 이낙연 전 대표가 받고 있는 그 개인적 스트레스보다는 훨씬 더 컸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이상민 의원이 지속적으로 이 친명 체제에 대해서 비판적 발언을 해왔기 때문에 네. 이른바 개딸들로 불리는 친명 지지자들로부터 강한 압박을 받아왔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 가능성과 관련해서도 뭐 가능성이 좀 낮다고 말씀하셨지만 저도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편입니다. 예. 오늘 오전에 우연히 이낙연 전 대표 만날 뵐 일이 있었는데 만났습니까? 근데 뭐 깊은 얘기는 못했습니다만 지나치는 수준이어서 제가 신당 창당 가능성을 굉장히 낮게 평가했는데 그 네. 말씀을 들으시면서 빙그레 웃으셨더라고요. 어허.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낙연 전 대표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에 남아서 이른바 친낙 의원분들에 대한 정당성을 좀 강화하는 측면의 노력은 하겠지만 본인이 이 선수로 신당 창당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는 추동력이 좀 약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신당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조금 낮게 보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뭐 비명계 탈당 러시, 뭐 연세희 뭐 탈당, 뭐 가능성 충분히 있느냐 이거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런 가운데서요 신당을 좀 창당하겠다고 좀 구체적으로 좀 언급한 분이 계신데 이 반윤 연대로 일단 신당 창당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분이 계시거든요. 우선 영상으로 한번 찾아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정말 제대로 된 윤석열 퇴진당 선봉에 서서 싸우는 우리 민주당을 침대 축구한다고 비판하는데 지금 똑같은 것을 반복해서 과연 전투적인 정당이 될 수가 있겠는가. 민주당의 160석의 지역구와
20석이 넘는 정말 제대로 된 교섭단체가 가능한 윤석열 퇴진당 이 만들어지면 탄핵 소추를 비롯해서 강력하게 민주당을 견인할 수 있는 당이 만들어져서 서로 어깨를 들고 연대하면 상호 간에 시너지 효과가 나올 것이다. 네, 요즘 많이 나오는 분이죠.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인데 일단 윤석열 퇴진당이라고 일단은 당 명까지 정했는데 비례정당 창당 계획인데 소영주 대변인은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뭐 늘 정치라는 건 가능성이 열어놔야죠. 그리고 창당 부분에 있어서는 뭐 당연히 누구나 정치인들은 할 수 있는 이야기고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창당 가능합니다. 정당 만들 수 있죠. 네. 그리고 그 뜻을 같이 하는 분들이 없지 않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반윤연대라는 것은 이준석 전 대표를 비롯해서 보수 측 내에서도 반윤연대가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국정 운영 자체가 2년 가까이 돼가는데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 그리고 소통하지 않는다. 그다음에 야당과 협치하지 않는 이런 정말 꽉 막힌 국정 운영을 어떻게 하면 돌파할 수 있는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뜻을 같이 하는 부분은 보수 진보 나뉘지 않고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준석 전 대표가 보수 측에서 반윤연대를 주장한다면 송영길 전 대표는 진보 측에서 반윤연대를 주장하는 것이에요. 네. 그게 맞아떨어진다면 신당 창당도 현실화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마냥 뭐 윤석열 퇴진당이라는 그런 네이밍 때문에 어떤 뭐 우스갯소리로 듣는 것보다는 반윤연대 이 부분은 충분히 현실화될 수 있다. 다만 선거제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네, 이 선거제. 부분은 또 지켜봐야 될 부분이 있다. 선거제 결정되면 얘기 나겠죠. 일단 소영길 전 대표가요. 일단 이준석 전 대표 만나 말씀하신 대로 거론했는데 그 얘기도 정말 어떤 식으로 얘기했는지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제가 엊그저께 이준석 대표를 만났어요. 절대 갈 수도 없고 안 가고 이준석 대표는 신당 만들 수밖에 없답니다. 제가 이현주 대표도 만나봤어요. 다 이렇게 만나봤더니 불가피하게 거기는 간다는 거고 더 이상 윤석열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 두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래서 저는 그러면 이 이준석, 이현주 이런 분들이 신당을 만들어서 싸우면 이 윤석열 위성정당을 많이 갉아먹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같이 반윤 연대를 만들게 되면 저는 돌파할 수가 있고. 네, 소영길 전 대표가 이준석 전 대표 만났다고 했는데 이 전 대표는요. 거기에 대해서 신당을 한다고 해도 그것의 가치가 반윤일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정광재 대변인 일단 송 전 대표가 제안한 제안에 대해서 이준석 전 대표는 일단 선을 그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준석 전 대표 입장에서는 전혀 도움이 될 게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겠죠. 이른바 뭐 어떤 사람 특정인에 대한 반대를 기치로 정당을 만든다는 게 유권자들로부터 얼마나 많은 평가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 확장력이 얼마나 커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1970년대, 80년대 정당성 없는 정권들이 있었을 때 반민주 독재를 외치면서 학생운동을 했을 때는 여러 국민이 지지를 해줬기 때문에 이 86이라는 세대가 아직까지도 도덕적인 우월성을 바탕으로 지금까지 정치 일선에 활동했던 겁니다. 네. 그런데 지금 절차적 정당성도 다 거쳤고요. 물론 민주당에서는 지금 뭐 검찰 독재라고 얘기하지만 그 외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거 뭐 그래서 특정인을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반대하는 것을 기치로 정당을 만들었을 때 유권자들이 정확히 평가해 줄 거라시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또 하나는 송영길 전 대표가 갖고 있는 정치적 자산이라는 게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위성정당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지속되는 한이 있더라도 송영길 전 대표를 둘러싼 지지세를 바탕으로 얼마나 많은 의석수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뿐만 아니라 많은 유권자들이 아마 자신의 표가 사표가 될 거라고 생각할 겁니다. 뭐 일단 비례대표제 선거구 제도가 좀 결정되고 나서야 일단 나눌 수 있는 얘기일 것 같아서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요. 혁신이 결국 조기 예산으로 잡아봤는데 국민의힘 혁신이 활동 기한이 이제 앞으로 3주 정도 남았습니다. 정확히는 이제 12월 24일까지인데 지도자의 이제 최후 통첩을 지도부의 국민의힘 지도부의 최후 통첩을 혁신이가 했는데 사실상 이제 거부됐고 결국 지도부와 갈등으로 결국 조기 예산 수순을 밟을 거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광재 대변인, 혁신이 조기 예산 될 거라 보세요? 어떠세요? 상당히 좀 당혹스럽습니다만 조기 예산이 되지 않도록 혁신위와 당 지도부 모두 열심히 노력해서 조기 예산을 일축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혁신위가 내놓은 안건들이 사실 O냐 X냐 이렇게 칼로 무 자르듯 할 수 있는 사안들이 아닌 게 굉장히 많습니다. 네. 또 혁신위의 권한, 또 당 지도부의 권한을 넘어서는 일들에 대한 요구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당 지도부가 명확한 입장을 밝히기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공천관리위원장을 달라든가 이른바 친윤이나 중진 지도부에 대한 불출마 또는 험지 요구라든가 이것은 공천관리위원회의 몫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지도부가 나서서 섣불리 목소리를 내고 참전했을 경우에 다른 그 설화에 시달릴 가능성도 크다고 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혁신위원회가 지금 내놓은 안건들에 대해서 명확히 지도부가 답안을 내놓지 못하는 것도 일정 부분은 좀 감안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일단 뭐 혁신위의 제안 내용, 뭐 시기와 방법, 뭐 속도 조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 오늘도 보면은 이뇨한 혁신위가 중진, 친위 인사, 핵심 인사에 대해서 이제 총선 불출마, 험지 출마 6호 안건으로 정식 채택했고요. 오늘 최고위에 이제 보고할 의결을 보고할 예정인데 받아들일 가능성이 일단 최고위원회가 조금 전에 열렸었는데요. 예. 네, 열렸었는데 이 어떻게 됐나요? 안건이 우리 당에서는 네. 정식 안건으로 보고가 되지 않았다고 보고 예. 논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혁신위원회에서는 당 기획조정국과 논의를 하는 과정에 있었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예. 저희 당 최고위원회의 최종 안건으로 보고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오늘 논의하지는 않았다는 입장이고요. 이에 따라서 혁신위가 7일, 오는 7일에 다시 한번 이 안건을 지도부에 보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지금 막 전해 들었습니다. 7일이죠. 그러면 네. 뭐 사흘 뒤가 되겠네요. 그때 한번 얘기를 더 나눠야 될 것 같고 일단 소영주 대변인 일단은 이뇨한 혁신위원장이 일단 공관위원장 자리는 뭐 본인이 셀프 추천을 했는데 김기현 대표가 일단 살짝 거부를 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혁신위 활동 어떻게 좀 평가를 하고 싶으세요? 이거 이제 이뇨한 혁신위가 그나마 나름대로 성과를 내려고 노력했던 부분들은 객관적으로 뭐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다만 혁신위가 이제 이 이뇨한 위원장이 말실수들이 좀 있으면서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부모 탓 같은 것들이 있으면서 조금 흔들렸어요. 그리고 김기현 대표나 장제원 의원이나 지금 2호 희생혁신안에 대해서 반기를 들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손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혁신위가 힘이 쭉 빠졌는데 지금 현재 상태는 사실상 멈춘 거예요. 저는 멈췄다. 그 저번에 이 공관위원장을 해달라고 했을 때 이거를 거절한 게 아니라 면박을 준 거죠. 이제 그만하셔라. 문 내려라. 이 얘기를 김기현 대표가 2시간 만에 한 거예요. 따지고 봐서는 지금 현재 혁신위의 기능은 문 닫았다고 보는 게 맞고요. 제가 봐서는 김기현 대표가 오해하시는 게 하나 있다. 저는 조언을 드리면 혁신위가 문을 닫으면 김기현 대표 측도 같이 문을 닫습니다. 근데 그거를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네. 일단은 좀 국민의힘 상황이니까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혁신위가 문 닫았다 이런 표현하셨는데 그럼 결국 김기현 대표의 정치 이벤트용 아니었냐 뭐 이런 지적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정광재 대변인 일단은 이런 지적이 지금 힘을 받을 수밖에 없는 지금 구도 분위기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상당히 좀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 지난 강서 보궐선거에서 저희 당이 국민들로부터 상당히 질책을 받았죠. 네. 참패를 한 결과 혁신위원회가 탄생하게 됐는데 지난 한 달여간의 과정에서 혁신위는 우리 당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는 데는 일정 부분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분들께서 혁신위 활동에 대해서 높은 평가를 해주셨고요. 오늘 24일까지가 정식 활동 기간인데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할지 아니면 24일까지 갈지 제가 지금 여기서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어쨌든 혁신위는 우리 당을 기사회생시키는 데는 성공했다. 그리고 당 지도부에도 건전한 긴장감을 줬는데 당 지도부와 혁신위가 내년 총선에 승리해야 하는 기반을 마련해야겠다는 인식은 똑같이 갖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약간의 갈등이 외부로 비춰지고 있다는 점 그런 것들을 봉합하기 위한 노력도 당 지도부 역시 열심히 하겠다는 뜻을 전해드립니다. 네. 아까 제가 오전에 보도 보니까 김기현 대표가 내년 초에 자기 거취에 대한 입장을 밝히겠다고 하는 보도가 짤막하게 있더라고요. 혹시 어떤 내용인지 알고 계시나요?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 본인밖에는 모르는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김기현 대표는 누차 얘기했었죠. 자기가 떠밀려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정치적 일정과 목표에 대해서 언젠가 말씀드릴 기회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시기 조절 방법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또 그 시기가 내년 초가 될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게
공관이 또 선거 기획단들이 다 마련되면 자신의 어떤 역할이라든가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다 명확히 이해를 시킬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뭐 이뇨한 혁신위 쪽에서 나왔던 어떤 정의 그런 개념, 건 아닙니다. 거치,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하고 싶은 얘기 많았는데 굉장히 시간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오늘 프레스 라이브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